김준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네, 네. 저희가 이제 전화로 이제 인터뷰하다가 예. 너무 짧아가지고 예, 오늘 딱 그때.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네, 네. 와, 이 트럼프 시대 어떨까 했는데 지금 확 오는 너무 매운맛 아닙니까?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더 빨라질 것이고 더 거칠어질 아. 것이고. 예, 예. 너무 거칠고 오늘도 지금 아침에 들은 뉴스가 미국이 가자지구 소유해서 접수하겠다 그랬습니다. 접수하겠다. 이게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네타냐후를 앞에 두고 얘기한 거잖아요. 야, 그리고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죠. 정치적 올바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위선이라고 보는 거고. 어, 뭐 이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미국이 이익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심지어 중동 사태도 그러면 이거 개발하면 되겠네. 미국이 접수해가지고 가자지구 접수해서 개발한다. 그거는 어쩌면 예. 동의한다면 어쩌면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팔레스타인을 어디로 보내요? 그렇죠. 거기 결국 있는 시작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한테 살 곳을 주지 못했던 건데.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을 뭐 태평양에 섬에가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을 그 자기 고향 부근에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원래 거기 그 있던 해결점 사람들인데. 없이 지금 저렇게 질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뉴스가 터지는 거 보고 야, 트럼프가 입만 열면은 이게 진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뉴스가 되는구나. 이런 저게 생각이 들어요. 예. 꼭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방식으로 가다가 네. 자기 원하는 걸 실패하는 것은 자기의 문제지만 네. 이 전체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세계 질서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장 우려할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취임한 지뭐 15일입니다. 2주 잠깐. 이거 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고요. 지금 특히 이제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캐나다, 멕시코의 25% 관세부가 중국의 10% 이 얘기했다가 또 캐나다와 멕시코는 또 한 달 유예했어요. 네.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이거 왜 일단 이러는 겁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예, 이제 예. 트럼프는 모든 게 협상용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 한 달을 미뤘지만 실제로 25%안 될 거다. 또 얻어내고 뭔가 협상할 것이다고 얘기하는 편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보편 관세는 트럼프의 철학이고 정책의 중심이다. 네. 특히 이제 맥킨리 산으로 바꿨잖아요. 산 이름도 그 맥킨리가 미국의 사실 보편 관세에 가장 본격적으로 했던 대통령이고 네. 이게 이제 미국 그 우선주의의 하나의 이 상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협상용이 아니라 진짜다. 저는 이 둘 다 있다고 봅니다. 둘 다 둘 다 하나만 선택하는 건 잘못된 분석이고요. 그 예를 네. 들어 지금 유예했다고, 그럼 그렇지. 중국한테 60% 한다더니 10%밖에 안 했네. 예. 이런 것들을 아직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협상의 여지도 있고 할 거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 하나 조금 분명해야 되는 건데 기자들도 다른 언론에서 자꾸 중국은 10%다. 이거 왜 동맹국보다 적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추가 관세입니다. 추가 관세. 그러니까 1기 때 25%를 때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게 난리가 났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아하. 그 중에 이제 바이든으로 넘어가면서 바이든이 다 해제한 게 아니고 네. 품목별로 낮춘 것도 있고 높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0에서 25% 정도가 매겨져 있고요. 네. 태양광 같은 경우는 50% 60%가 매겨져 있어요. 벌써.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추가 관세니까 지금 30에서 35%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금 이 1, 2, 3 미국의 무역 1, 2, 3위국이 지금 사실 보편 관세를 다 맞은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밀렸지만 네. 그러니까 1위가 미국이고 중국이고 2위가 멕시코, 3위가 캐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렇게 25% 네. 얘기가 나올 줄은 막 몰랐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예고를 했었고요. 그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니 그럼 뭐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을 이게 패권적 경쟁을 하고 반적대국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왜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가까운 거 하는 것이 뭐냐면 출발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트럼프와 트럼프 정부의 생각은 지금까지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미국을 철저하게 이용했고 미국이 바보였다. 안보도 제공하고 시장까지 제공했다. 이제 안 된다. 니들 당해봐라. 네. 이때까지 마음대로 팔았지. 아니 이제 입장료 내고 들어와라는 게 관세거든요. 두 번째는 이들 정부가 미국에 대항할 힘보다는 미국에 굴복할,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요리하기 좋은 나라들인 거.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협상 얘기가 나오는 예. 주물러서 벌써 받아낸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캐나다, 멕시코가 달라질 거다. 멕시코가 지금 당장에 한쪽으로는 보복 관세 한다 그랬지만 다른 예. 쪽에서는 뭐냐하면
멕시코 국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그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 이민자. 난민이나 이민자들을 미국 쪽에서만 막았잖아요. 특히 그렇죠. 트럼프는 비상사태 남부의 비상상태까지 선포하면서 막았는데 멕시코도 막아라. 그래서 멕시코에서 10,000명을 국경 수비대를 증하에 가서 막겠다고 얘기하고 벌써 하나 굴복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 트럼프가 이렇게 25% 관세를 딱 때렸기 네.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얻었다. 예. 트럼프의 전략이 지금 먹히고 있다. 먹히고 있는 거고 한 달 후에는 또 다른 뭐를 얘기를 또 얘기를 하면서 하면서 또 연장하고 한 달씩.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아니면 몇몇 품목은 빼주겠다라든지. 네. 사실 지금까지 멕시코가 경제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남북미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제일 경제가 좋았던 게 멕시코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미중 사이에서 무역 전쟁에서 우회로였거든요.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제일 좋았던 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예. 거기도 근데 우회로. 지금 베트남도 보편관세 곧 때릴 거고요. 또 한국도 때릴 거고. 우리도. EU도 때릴 것이고 지금은 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협상용이라고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있다. 둘 다 있다. 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된다. 네, 둘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관세를 때린다는 것은 물건이 이제 비싸지는 거냐 가격이. 그럼 미국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 물가가 비싸지고 물가 당연하죠. 비싸면 트럼프한테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미국의 내부의 경제 전문가들은 다 이거 미친 짓이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미국의 사실 인플레이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된 경우 이게 이제 트럼프의 목적하고도 상반되는 건데 트럼프가 당선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의 경제는 좋았는데 서민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름값도 페리스, 올라가죠. 예. 식료품값 올라가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당선됐다고 사실 미국의 물가를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할까? 왜 그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이용했다는 것이고 응. 그다음에 관세를 물고 싶지 않으면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법인세를 비롯해서 친기업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장에 미국의 재정에 빵꾸가 나는 거, 벙커가 나는 거.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메우냐? 관세로 메우겠다는 관세로 등. 메운다. 그래요? 그렇죠. 예. 미국이 지금 적자가 계속 폭증하잖아요. 특히 민주당 정부에서. 그럼 그 갭을 어떻게 볼 것이냐? 관세를 해서 그걸 메우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인데요. 문제는 그래가지고 미국의 재정이 좋아진들 문제는 국민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아우성을 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공화당 정권이 인기가 없어질 것이고 뭐 네. 중간 선거까지 가서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러면은 네. 또 지면은 하원이 뒤집히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미국의 보수지들조차도 이거 미친 짓이다. 완전히 무역 전쟁이고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약간의 고통이 있을 거지만 네. 결국 이것은 미국에 굴복할 것이고 미국이 많은 것을 얻어낼 것이고 결국에 미국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다 오게 될 것이다. 야. 근데 그렇게 트럼프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까? 저는 의구심이 이미 드는데. 한번 당했던 세계가 중국을 포함해서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면 미국만 빼고 나머지가 연대해서 자유무역지대를 유지하고 반 트럼프 연대나 동맹까 경제 동맹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전체를 지금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한 거거든요. 미국. 그렇죠. 물론 미국이라는 이 힘과 미국이라는 안보 그리고 미국이라는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대로 당할 수 없다는 것이 네. 지금 대체적인 거 그런 점에서 미국이 잘못하면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트럼프가 그야말로 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 네. 트럼프 일기 때랑 또 다른 모습이고 예, 지금은.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의 재선은 없잖아요. 그렇죠. 4년이면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레임덕인데 음. 지금 2년으로 보고 있어요. 이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간 선거까지. 그렇죠. 사실 채 2년이 안 됩니다. 11월이니까 내년. 음.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양원 그러니까 상하원도 다 지배하고 있고 주지사도 우세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엄청나게 속도감을 높일 건 맞는데 그 안에 과연 트럼프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이거를 관세를 통해서 범위세 낮춰주고 그걸 관세로 막고 네. 인플레이션도 많이 안 올라가게 막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많은 제조업들이 미국 와서 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결국에는 미국한테 공장을- 좋은 예, 거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대로
되기가 어렵다. 의원님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게 이제 아까 맥킨리도 실패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를 치면 이제 닉슨 때입니다. 1970년대 닉슨이 보편 관세 10%를 때렸습니다. 그때가 미국이 침체될 때였습니다. 월남전으로 미국이 약해져가지고 네. 닉슨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까지 니들 뭐 했어? 미국이 안보 우산에서 일본, 유럽, 한국 다 내는 이제 10% 보편 관세 그때 물렸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오히려 그 석유 오일 쇼크하고 겹치면서 미국이 가장 어려웠던 때가 70년대입니다. 그래요. 그때는 지금도 실패했었는데. 매우 유사합니다. 미국이 패권 도전을 받으니까 미국이 급해졌고, 네. 그럼 미국이 지금 이용하지 마라 동맹국까지 지금 때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미국의 물가를 올리게 되고 미국의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아. 자, 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도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근데 드는데. 미국이 그렇게 되는 거는 네. 상관 안 하고 우리한테 큰 관계가 아닌데 문제는 네. 그 폭풍을 우리가 견디기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미국을 이용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의 흑자를 많이 낸 나라들이 타겟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호구인 나라들이죠. 호구인 나라들. 그중에 하나가 미국이 다루기 보기에 쉬운. 다루기 쉬운. 우리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ATM, 머니머신. 맞아요. 그런 말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더 예를 들어 멕시코 같은 경우나 캐나다 같은 예. 경우에는 그래도 바로 미국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대 그 지렛대가 있어요. 아보카도 좋아하십니까? 아보카도. 예, 저도 좋아하는데 미국 예. 사람들이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거든요. 90%가 멕시코에서 옵니다. 그럼 당장 아보카도 값이 올라가고 지금 사재기가 시작됐다고 미국에서.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메이플 시럽. 메이플시럽 캐나다. 캐나다. 예. 60%를 그거 맛있죠. 합니다. 팬케이크. 그런데 그거 즉 관세 물리게 되면 바로 25%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격이 25% 올라가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미국 서민들이 가만히 안 있겠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냐고요. 우리가 미국한테 우리 안 팔게라고 할 수 있냐고요. 이미 멕시코에는 우리 기업이 500개가 넘고요. 네. 그다음에 대기업 법인이 200개가 넘고요. 예. 현대기아가 25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면 미국에 우회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맞았어요. 네. 그럼 한 달 후지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사정권 이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정권 유예가 됐지만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캐나다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법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네. 사실은 이게 이 멕시코, 캐나다 거기 공장을 지어가지고 네. 좀 네. 저렴하게 그렇죠. 세금 맞습니다. 덜 내게 들어가기 위해서. 예. 지금 25만 대를 생산하고 있는데 25만 대 중에 15만 대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세가 진짜 현실화가 되면 우리 기업이 바로 그렇고요. 거기서 바로 타격을 입게 되는 그다음에 것이고. 이제 한국이 EU하고 한국이 다음 타겟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에다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을 그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관세가 붙는 건 우리한테 관세가 붙는 우리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면초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홍콩 다 포함해서 이제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게 33%라고 네네. 되니까 네. 미국 20%밖에 안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절대적인 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타격으로 네. 돌아온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야. 우리는 직접 받는 보편 관세 플러스 다른 나라가 받는 것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 우리한테 관세가 붙는 것 그것도 이제 우려하겠지만은 중국,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여기 관세 붙으면 큰일 난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쉽지는 않아요. 온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아까 같이 바로 멕시코는 한쪽에서는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당장 중국하고 연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EU라든지 네. 일본이라든지 또 멕시코라든지 피해를 입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지켜나가는 근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EU에서. EU에서는. 근데 EU가 그러니까 미국과 EU 사이에서 엄청난 무역량이 사실 네.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을 강화해가지고 우리 해야 된다. 아니요, 트럼프는 동맹이고 혈맹이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잘못 짚었어요. 아니 우리 윤석열 지지자들이 네. 성조기 들고 나가고 있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가자 지구 접수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거래주의고 철저하게 이익에서 움직인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잘못 짚었고요. 특히 최상목 대행이 요새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데 네.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대체해라. 가능한 수단이 이 정부에서 없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에 대해 전면 일본도에 외교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외교 그렇다면 지렛대가 없네요. 빨리 예. 내란이 진압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서 외교 다변화를 빨리 실시하는 것 외에는 큰 방법이 없습니다. 빠르게 이 사안을 지금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치유한 다음에 네. 빠르게 대응하는 그렇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조금 뒤에 밀려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는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 문제도 있죠. 또 방위비 분담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FTA 재협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8위거든요. 미국에서 흑자를 하고 있는 8위입니다. 근데 한 600억 거의 600억 불 정도를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게 네. 8위예요. 1위가 중국이고 아까 말한 멕시코, 캐나다 그렇게 돼 순서인데 있고. 우리가 그래서 그 차례대로 지금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 순서.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8위인데 우리가 억울한 건 뭐냐면 예. 우리는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자동차 이런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개정해 줬습니다. 미국에 유리하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으냐 하면 바이든 때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네. 그 자재라든 그 부속이나 이런 것들 다 수출의 형태로 미국 법인에게 넘어가서 우리가 미국 투자한 것까지 지금 흑자로 잡혀 있는. 흑자로 잡혀 있어. 이게 억울하네요. 좀 억울하죠. 입장에서는. 예. 이런 것들을 협상해야 되죠. 그걸 사실은. 설명하고 미국한테 우리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근데 필요한데. 이 정부는 바이든한테도 그 얘기를 못 했는데 트럼프한테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이든 때도 답답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음. 이럴 때 윤석열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정말 위기입니다. 그나마 없어져야 되는 거고 예.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지금도 사실 최상목 대행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외교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외교 그렇죠. 이 협력이나 한미 간의 소통이. 하나만 한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협상을 하거나 뭔가 얘기가 네. 오고 있는 건 없다. 아니 그리고 정부 여당이라고 지금 여당 아까 말씀한 국민의힘이 잘못 짚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한테 한미 동맹 혈맹을 호소해가지고 지금 이 될 문제 완전히 지금 미국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9배나 방위비 9배나 더 내라고 이렇게 네. 지금 얘기하고 네. 있으니까 그게 동맹에 대한 생각이 이런 거보다는 네. 정말 이 사업 관계 이거 비즈니스 관계를 보는 게 그럼요. 아니냐. 네. 거기서 우려가 있다. 근데 뭐가 터질지 이것도 진짜 참 불안해요. 트럼프 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그나마 우리가 좀 기대하는 거는 이제 한반도의 긴장 요소를 감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가 적어도 트럼프는 지금 김정은과 회담을 끊어졌던 걸 이을 생각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는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회담이나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주요 플레이가 안 되는 수도 있다는 패싱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와중에 안보 위기까지 높아지면 사실 큰 문제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미가 가까워져서 한반도에 적어도 협상하는 동안은 네.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 이건 좀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그거 하나 지금 볼 수가 있는 건데 김정은하고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그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중국 AI 기술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지금 뽑아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요. 어떻게 예. 보면 우리가 그 IRA 때 미국이 우리한테 칩스 액트라고 반도체 법을 통과해서 뭐냐 중국한테 고사양 주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예. 고사양은 안 주겠다. 대신 저사양은 팔게 해달라. 왜냐하면 저사양의 60%를 중국이 다 흡수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딥시크가 뭡니까? 고사양이 아닌 저사양으로 그러니까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오픈 AI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미국한테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중국한테 한 발 정도를 실용적으로 걸치고 있었어야 하는 게 지금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둘째는 딥시크는 그래도 우리한테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오픈 AI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중국하고 실용적 입장에서 이 소스가 이제 공개가 돼 있으니까.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중이 아니라 예. 왜냐하면 중국이 이렇게 개발해 놓은 건 오픈 소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가져다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또 발전시킬 수 AI를 있습니다. 개발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회색이지 흑백이 아니라고요. 그렇네요. 근데 이 정부는 마치 흑백론으로 나누고 진영 싸움을 하고 전쟁하듯이 했잖아요. 중국 적대시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도
이용하고 미국한테도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미국한테 강하게 나가야 되고 이런 얘기가 외교의 힘인데 그걸 하나도 지난 2년 반 동안 못했고 네. 지금 최상목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뭐 최상목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상목 입장에서는 지금 뭐 외교 특히 이제 트럼프를 상대해서 어떻게 할 겨를도 없고 예. 지금 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국내 정치가 완전 매몰돼 있는 거 아닙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괜히 저는 미국 간다 그럴까봐 겁납니다. 미국 가서 또 다 뭘 들어주고 아, 다음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오히려 합의를 하고 다행이다.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최상목이 지금 거부권 거의 뭐 이 돌아다니는 말은 내란숙의 대행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여러 가지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외교까지 망치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진짜. 예. 미국 가면 절대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지난번에는 뭐 예. 미국 갈 생각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가 쑥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네.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딥시크 발 예. 지금 AI 뭐 전쟁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다가 여기서 또 우리가 지금 또 뭐라 물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딥시크를 네. 쓰게 되면 우리가 중국한테 정보를 다 넘어간다. 물론 이런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마치 이걸 또 이념상으로 또 만들어 가지고 중국 거를 그냥 차단한다. 아니야.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이제 AI 개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뒤처져 있고 그동안은 우리가 사실은 앞서가는 기술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우리 걸로 다시 만들거나 아니 쫓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거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AI를 그렇게 되니까 지금 뭐 올트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찾잖아요.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인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지렛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오네요 진짜.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의 기술이라든지 IT 기술이라든지 그게 뭔가 미국처럼 원천 기술이 아니고 중국처럼 그 정도의 시장이나 이런 데이터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양쪽을 잘 이용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본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기회를 정말 놓치면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되고. 아니 생각해 보시면 생각하면 안 우리나라는 된다. 예. 외교 통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버티고 살아온 건데 예.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는 보호무역, 중국을 이념 때문에 적대시한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 딥시크 발 이 기회 잘 잡아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자 트럼프 얘기는 저희가 뭐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계속 뉴스를 만들어낼 겁니다. 아마 한 달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캐나다, 멕시코 관세 어떻게 될지 또 중국과 시진핑과의 대화 뭐 지금 뭐 통화가 안 됐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팔로우를 하도록 하고 일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 작년에 우리 의원님께서 사도광산 다녀오시고 일본 가셔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오셔서 저희한테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일본이 이 군함도 관련해서 유네스코에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참 또 충격적입니다. 뭐 예상할 수 있었던 바이긴 하지만 일본은 전혀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일본이 변하지 않는 거는 이미 군함도에서도 봤고 제가 사도광산 군함도에 갔다 왔고 군함도도 계속 밝혔고 이걸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군함도는 저도 직접 가서 봤지만 일단 사진을 못 찍게 하고 사진을 못 찍게 전시를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적나라한 그다음에 딱 신청을 받아서 50명 이상 안 들여보내고 가이드가 들어가서 다 통제합니다. 그리고 군함도는 자기들의 산업화를 자랑하는 것이지 일본이 얼마나 근대화되는 산업화 자료관이지 그 자료관에서 희생당했던 조선인의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아예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보급품도 주고 그러니까 고생한 것은 거기 있는 다른 모든 자기들 나라에서도 오고 다른 외국인도 노동자도 똑같은 있었고 노동자들이 고생한 거다. 그러니까 군함도에서 그 당시에 뭐 노동 환경이 좋지 않았다 이 정도만 살짝 치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 외통위에서 계속 조태일 장관한테 얘기해도 일본은 그 forced to work이라고 그 당시에 했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했습니다. 군함도를 받아내고 뭐냐 바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우리는 인정한 적이 없다고 딱 부인하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왜 사도광산을 또 허락해 주냐는 말이에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유네스코에서 이미 군함도에 전례가 있는 일본한테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허락하는 게 일본의 사도광산의 유엔 등재가 우리 손에 달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전례 때문에 우리 목소리가 가장 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본한테 확실한 약속이나 받아내지 않고 그냥 줘버린 거예요. 군함도도 그렇고 그때도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아니었습니까? 제 기억에 박근혜 정권 때 이번 윤석열 정권이 또 이제 사도광산이고 사도광산이죠. 근데 일본은 생각해 봅시오. 외교에서 아니 그 김태호가 아주 네. 유명한 말이 음. 그 전에 박진 장관이 반을 일본이 그리고, 채울 것이다 예, 그랬는데 안 채우면 김태호 뭐라 했냐? 일본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일본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 일본 측에서는 이렇게 좋은 호기를 아까 호구죠. 또 한국이 호구인데 일본이 보기에는 왜 일본이 스스로 그것을 안 그래도 지우고 싶어 하는데 일본의 수정주의가 굳이 한국이 저렇게 해주는데 얼씨구나 하고 받는 거죠. 이게 다 자초한 겁니다. 그래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공개한 후속 조치 보고서를 보니까 구남도 전시관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 전시, 강제노역 전체 역사 설명, 등재 당시 했던 약속을 대부분 지키지 않은 걸로 제가 답답한 게 되고. 아까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예. 진짜로 봉기하셨던데 근데 지금 답답한 게 뭐냐, 이게 왜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놀랍니까? 놀라는 척합니까 외교부가? 수도 없이 저뿐만 아니라 이들가 10년 동안에 구남도가 안 됐다고 얘기했고 사도가 안 했다고 직접 했는데 보고 와서 다 얘기를 했던 왜 거고. 처음 본 것처럼 왜 놀라는 척 연기를 합니까? 그렇네요. 예견됐고 얼마나 경고해왔던 건데요. 네. 일본 앞에서만 왜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이 정권은 또 그 과거 보수 정권은 보여왔느냐 이런 지적인데, 이미 이제 일본이 사도광산 관련해서도 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보여준 전시물에서 강제동원 표현을 뺐고 맞습니다. 직접 보셨고 없습니다. 거기 가서 아무 도시락 그런 거 하나만 없습니다. 있었다는 거, 네. 남은 도시락 하나만 있었다는 거 없었고요.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그 끝이었고, 그리고 지난해 11월 열린 추도식에도 야스쿠니 신사참배 논란에 일었던 외무성 정무관을 정부 대표로 좀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밀림에 어디까지 밀리는가를 계속 미는 겁니다. 일본은 외교에서 우리는 이미 뒤를 보였고 예.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이거는 매우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고 그거는 한국을 건드려 보는 겁니다. 더 향후에는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이런 것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게 일본 우익 정부의 네. 속셈인데 그게 우리가 완전히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 여기서 뭐 잃을 것도 없고 계속해서 자신의 네. 주장을 이제 밀고 나가면서 니네 어디까지 밀리나? 그렇죠. 우리 계속 밀어볼 거야. 그렇죠. 계속 밀어붙인다. 참 우리가 이제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다음에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왜 발목을 잡느냐 하면 예. 일본은 벌써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 우익도 예를 들자면 윤석열은 포기했어요 이미. 근데 벌써 지금 뭘 조성하느냐 하면 네. 민주정부가 하면 반일 정부가 될 것이다. 벌써 지금 이 잡는 기선제압을 하는 삿바 싸움을 이미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음 민주정부가 정당한 요구를 일본한테 하더라도 구남도나 사도광산을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봅니까? 또 반일이네. 또 한일 관계 망치려는 거네. 그거를 또 주장하면서 한국의 우익들을 극우들을 윤석열 정부 최고의 업적인 한일과 관계에서를 이들 좌파들은 또 망친다. 안 보이십니까? 그 구도가? 그런데요. 그렇게 또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당신 정부들이 이미 다 우리한테 해가지고 다 된 걸 가지고 왜 또 트집 잡냐고 또 아베가 그랬잖아요. 아베가 위안부 가지고 그렇게 맞아요.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망쳤다고 하는데 아니요. 아베 정부가 결국 그 전에 정부 박근혜 정부가 했던 걸 이용해서 한국을 약속 지키지 않는 나라, 계속 사과했는데도 사과 안 하는 나라, 네. 또 요구하는 나라로 했단 말. 그 프레임이 다음 민주정부에도 똑같이 작동할 겁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갔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제 외교 부분 일단은 뭐 정지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걸 다시 복원하고 복구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여론전이라고 할까요? 일본 극우의 여론전, 또 지금 극우 우리 내부에 있는 극우들의 그런 여론전, 이걸 또 격파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아니라 한일 관계가 왜곡되긴 했지만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걸 반대하는 어떤 진보 세력, 민주 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 양보를 통해 가지고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트랙으로 계속 이 문제는 협의를 해야 하고, 네. 한일 다른 경제 문제나 실용적인 문제는 연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아베가 이 둘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죠. 그렇다면 저는 그래도 일본 자민당 중에 그나마 네. 좀 괜찮은 이시바가 버텨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전 정부,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네. 민감한 문제는 계속 해결해가는 것으로 다른 트랙으로 남겨두고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실용적인 문제에서 계속 가야 한다. 그야말로 실용적인 외교가 필요한 것이 또 대일 관계이기도 합니다. 투트랙으로 가야 되고 참 윤석열 정권의 이제 외교라는 걸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외교라고는 하지만 외교가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제가 외교를 한 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이 정부는 전쟁을 한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외교의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전쟁을 하다가 윤석열 지금 이제 파면 선고까지 이제 가고 있는 그 길에 지금 있는 것인데 일본에 대한 외교 아까 이시바 언급하셨지만은 네. 이시바가 있을 때는 그나마 우리가 좀 뭔가 협상하고 대화가 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왜냐하면 보시는 거네요. 이시바는 과거사에도 좀 열려 있고 그다음에 절대적 친미가 아니라 약간의 중국과도 또는 북한과도 관계 개선을 원하기 때문에 네. 한국이 그래도 이전에 아베나 기시다보다는 훨씬 더 좀 진전된 관계를 가질 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예. 이시바가 소수파에서 수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내의 극우 세력에서는 비토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 정부가 있을 때까지라도 좀 버텨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25 정권이 버티길 바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지금 최상목 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뭐 2월 뭐 이 선고가 2월이나 3월 나오게 되면 조기 대선까지 가게 늦어도 되면은 3월 초에는 된다는 말이 많이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 예, 이후에 조기 대선 60일 뭐 예, 좀 예. 보면 몇 달 그래도 있어요. 예, 그 안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뭐 일본 관계도 그렇고 네. 미국과도 그렇고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조언을 그래도 오늘 하신다면?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지금 중국에 가셨습니다. 그 동계 아시안 게임도 하얼빈. 가고 예. 그다음에 시진핑과 지금 만날 게 되는데 네. 저는 사실 중국과 좀 좋아졌고 중국이 무비자로 했었는데 네. 간첩설을 해가지고 또 약간 경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딥시크 얘기도 나오고 이게 친중이라는 제발 이념의 덫을 세우지 마시고요. 네. 중국은 확실히 부상하고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실용적인 점에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지금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들이나 또는 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네. 다음 정부가 이런 외교 다변화를 할 수 있는 네. 이념에서 벗어나서 실용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적 지지를 결집시키는 게 이게 국내 정치에도 필요하지만 외교에도 꼭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크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탄핵을 피하기 위한 거국 정부가 아니라 네. 진정한 국민 공동 정부나 거국 정부. 그걸 우리 당의 신장식 의원님은 우주연합군이다. 키세스 예. 우주연합군이다. 예. 그것만 빼고 네. 우주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기회로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권을 이제 돌이켜 보다 보면은 뭐 민생 경제 또 정치적인 면도 그렇지만은 외교적인 문제 이게 여기에 대한 피해 우리가 딱 와닿지는 않지만은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니까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외교에 대한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외교는 마치 두꺼운 카페트 밑에다가 쓰레기들을 다 집어넣는 거 또는 이 클라짓이라 그러죠. 그 장롱에 예. 전부 다 집어넣는다. 왜 손님이 먹으면 막 집어넣잖아요. 예, 치울 때. 그게 치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쓰레기는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잔뜩 카페트 밑에 하고 장롱 속에 처박아 놓은 외교 실패를 네. 사실 민주정부가 이걸 하나하나 극복하고 다변화하고 예. 외교와 통상을 극복시켜야 되는 사실 엄청난 미션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외교 문제도 지금 그 말씀하신 만만치가- 것처럼 당장은 안 느껴지는 이 예. 폐해가 5년, 10년, 15년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정치에 뛰어든 거기 때문에 외교 회복해야 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렇네요. 외교 얘기를 계속 우리가 해야 되고 어느 방향 가야 되는지 계속 짚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트럼프와 김정은 얘기를 저희가 좀 더 이어가자 보면 북한에서는 반응이 미국을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반응은
뭐 신경전이다, 뭐 밀당을 한다 이런 언론의 평가도 나오던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이 2018년 19년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네. 좋은 위치다 협상에. 아, 그때 당시는 오히려 북한이 쫓겼고 네. 트럼프가 들어준 측면이 좀 있고요. 근데 지금 북한이 그때 북한이 아닌 겁니다. 첫째, 핵무기가 다양화돼 있고 다종화돼 있고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됐습니다. 이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에 영변하고 다 멈췄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그게 지금 윤석열 와가지고 다시 다 재개됐다고.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이 약화됐으면 말이 되는데 오히려 중지됐던 네. 반쯤 실패를 했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중지됐던 게 재개돼서 지금까지 고도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북한이 이 정도 했으면 사실상 비핵화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얘기가까지 나오고 물론 합법화 시킨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아하. 협상이 아주 유리한 위치기 때문에 좋아진 거고요. 아하. 시기적으로도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늘 김정은이 향후의 독재자니까. 예. 근데 트럼프는 지금 2년도 안 되는 시간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예. 이 시간 동안 북한을 오히려 강하게 나옴으로써 미국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다. 북한이? 트럼프는 손을 내미는데 예. 그 손을 북한이 잡을지는 오히려 북한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아까 말한 밑에다 집어넣듯이 말이 지금 뒤 후과가 오는 겁니다. 진짜 그렇네요. 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노벨 평화상 얘기, 뭐 트럼프 대통령도 내심 뭐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걸 위해서는 제일 사람들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북한 문제 어쨌든 해결. 그렇죠. 그게 제일 큰 성과라고 꼽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일기 때 예. 뭐 여러 사람들의 회고록을 통해서 왜냐하면 트럼프가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오바마입니다. 유색인종이죠. 그리고 오바마가 칭송을 받고 자기가 일기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물러가는 8년간의 오바마보다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엄청난 경쟁식을 넣고 되게 금방지다고 생각해 자기가 가르치는. 네. 그래서 이 오바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오바마가 어쩌보면, 받았잖아요. 맞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근데 그 노벨 평화상이 많은 사람들이 외상으로 받았다 그러거든요. 최초의 외상 노벨이다. 왜냐? 전 세계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약속 하나로 받았습니다. 미국이 제발 그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확실하게 받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회고록에서 말한 게 뭐냐면 굉장히 집착할 정도로 네. 일기 때 받고 싶어 했거든요. 아.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키에라고 아베 그 부인이 마라라고에 그 갔을 때 정권 인수팀에 갔을 때 그 얘기 또 했습니다. 자기가 아베가 추천했는데 자기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북한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나 가자 문제를 다 포함해서 뭐라 했냐면 또 피스메이커 너무 어울리지는 않는데 피스메이커. 자기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관세 전쟁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게 좋게 작동하면 네. 저는 북한에게 손을 내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트럼프가 오히려 지금 다급한 상황이 됐다. 네네. 4년 안에 어쨌든 뭔가 2년이라니까요. 2년 아까 2년 지나면 레임덕에 빠집니다. 2년 안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한반도 상황에 있어서는 뭔가 돌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옛날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했듯이 시간 싸움이잖아요. 우리 지금 좀 예. 안타깝잖아요. 예. 빨리 바꾸고 빨리 정상화됐으면 예. 좋겠는데 맞아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트럼프하고 왜냐하면 2018년 19년 당시에도 북한과 김정은과 트럼프는 한국이 걸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둘이 하고 싶겠죠. 그는 협상의 당사자는 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처음에는 디딤돌이 돼서 만났다가 나중엔 걸림돌이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외교로 극복해야 합니다. 네. 둘이 먼저 만나더라도 결국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한국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정부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순서가 뒤로 가더라도 네. 한반도 문제에 우리가 끼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요.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어느 만큼 진전이 몇 개월 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고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확실히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뭔가 예. 새로운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좀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의원님은 혹시 윤석열 네. 피청구인이 헌재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리고 자기네 주장을 하는 모습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지금 이 보면은 검사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자기 범죄를 시인하는지도 모르고 저기서 시인하는 거다고 보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법정 투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 죄를 낮추거나 탄핵이 인용 안 되게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저기서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신호를 보내서 그리고 반 이재명 전선을 결합시켜서 네. 다음 정부를 국민의힘 정부가 그랬잖아요. 좋은 당을 만들라고. 그다음 20대 30대. 그다음 극우한테 호소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이 지지율까지 합쳐서 네. 정권을 가져와서 사면 받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통해서 들어서는 그래서 정권에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또는 민주정부를 꺾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사실 법정에서 이 법정 싸움을 하는 게 법률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 선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정권을 재창출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형사재판이나 헌재 파면은 못 피하지만 다시 내가 살아서 돌아오겠다 이 생각. 아마 그 전략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헌법재판관이나 아니면은 이 재판부를 향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재판관이 그렇죠?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 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모욕하고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일각에서는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 안 그래도 특히 이 무식한 윤석열의 뭐 시그너치다고 보지만 네. 그 내부에는 그런 나는 의도도 왜냐하면 탄핵을 막는 것보다는 정권 재창출해서 사면 받는 게 먼저다. 제가요 네.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 비상금에 문 닫혔을 때 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변에 민주당 의원들도 계셔가지고 봐 이거 박근혜와 이명박을 사면하니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다시 정부를 받더라도 너무 빠른 얘기지만 윤석열 절대로 사면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 목소리를 높였더니만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란다고요. 자기의 이런 내란과 나라를 백척간도에 몰아넣은 인간이 정권을 유지해가지고 선동하고 나라를 반으로 쪼개고 다시 이런 비루하고 비겁하고 나쁜 매우 사악한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악한 인간이다.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까지 이제 둘로 뭐 이제 비율로 보면 그렇게 둘로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까처럼 이게 다음 정부가 통합을 위한다는 명분하에서 전부를 통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들어와서 또 나라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사실 우주연합군인데 지금 윤석열과 이 극우 일당은 사실 통합의 범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이 내란 수기 이제 피고인 윤석열을 찾아가서 만나는 모습, 만나고 나와서 또 야당이 의회 독재하고 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미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그들도 아는데 왜 가서 머리를 조아릴까요? 정권 유지에는 가능성이 있다. 고무된 거죠. 지금 이 과지표되든 어찌됐든 지지율 이 지지율 숫자를 연대 보고 이걸 보고 하게 되면 결국 배신자보다는 추종자가 굴종이 다음 권력을 이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보면서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내란 수기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린 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요. 이 생각을 하는데 그 환부는 도려내고 나머지가 연합해야 됩니다. 환부는 도려내고 연합을 해야 된다. 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아마 이제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연합군, 우주 연합군 또 이 부분으로서 활동을 하실 텐데 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요. 지금은 우리가 일단 제7공화국에 대한 정책 공약 우리가 뭐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공약이나 우리 향후에 이제 진로에 대해서 모색 중이고요. 아직 뭐 구체적인 뭐 대선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게 정권 바꾸는 정권 교체
정권 교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 그렇죠. 대변인을 어떻게 할 지금은 거냐. 사실 지금 빨리 그게 중요한 탄핵이 거죠. 인용되는 게 우선이고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을 보는 건 아직 섣부르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란을 획책한 옥중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가지고 네. 의회 독재다, 뭐 야당이 독재하고 있다, 나치 정권 얘기까지, 네. 나치가 선거를 통해서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선동을 그것도 하고 참 있는데 이상해요. 그것도 다른 사람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예.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구의 뇌피셜인지 참 역사를 왜곡해도 참 네. 한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우리가 뭐 지켜볼 수가 없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사실은 이 법무부에다가 네. 이거 위원정당 네. 빨리 법무부에서 빨리 헌재에다가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이게 원래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다시 네. 말씀드리면 이건 정부 기관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야당이 내는 데서 해산 청구를 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까지 거부권 행사를 하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에 있어서도 끝까지 버티기를 보여주는 모습. 이것도 좀 뼈아파요. 뼈 아파요. 네. 그래서 2차, 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는 만큼 나라는 갈라지고 혼란이 쌓이게 되고 처음에 해외 언론들이나 해외 유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했었지만 이게 이렇게 길어지는 걸 보고 사실은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빨리 수습하는 길은 빨리 탄핵이 인용이 되고 네. 저는 이 다음 정부가 서는 것이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복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게 1년씩 뭐 6개월씩 1년씩 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얼마나 이 불안함을 또 느껴야 되느냐. 늦어질수록. 심리적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습니까? 저도 네. 저들 포함해서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오는 판입니다. 살아오는 판이다. 그래도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니까 다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회복을 할 겁니다. 네, 할 겁니다. 그 길에 또 김준영 의원님이 특히 네. 이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 근데 이번에는 왜 미국 안 가셨어요? 네, 저는 비교섭 단체라서 아예 저한테 그래요? 요청도 안 하셨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미국 가셨을 텐데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취임식 때 트럼프 취임식 때 제가 외통이나 이런 데서 계속 문제점을 하니까 뭐 여당 의원들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같이 가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단을 꾸릴 때도 예. 협상을 못 하니까요. 가자 하면 가는 거고 빼면 못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외통위원장이 김석기 네. 의원이니까 지금 외통위가 안 열리잖아요. 저쪽의 전략은 뭐냐면 외통위는 안 열려서 소리 듣기 싫다, 비판 듣기 싫다. 그렇네요. 2달째 안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잠깐 네. 1시간 동안 열려서 또 파행된 거 외에는 이 중요한 때 네. 외통위가 안 열리고 있다. 참 이것도 좀 국회 이제 비극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네. 신간도 이제 2월 10일에 출간이 되는데 대단한 분이죠. 네. 언제 그걸 또 예. 그래서 오마이북에서 지금 예약 판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의 함성. 네. 제가 잠깐 이미지를 띄워드렸는데 창당 선언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네. 그동안의 저 일을 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기 구치소 들어가시면서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완성하시고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사랑을 해주시고 보시면은 또 조국혁신당에 대한 또 애정을 크게 또 가질 수가 있고 또 조국 전 대표의 개인적인 또 소회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제발 좋은 법무부 책. 좀 특별변에 좀 허락해 주십시오. 계속 거절당해서 제가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요? 의원들이. 왜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요. 조국 전 대표 면회를 또 빨리 가시기를 또 저희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또 숨가쁘게 저희가 막 외교 문제, 정치 문제 다 통합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면 모든 게 불안하고 걱정되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개업 날 밤에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복이 안 왔으니까 그 말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날 이렇게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이렇게 탄핵이 진행되는 것까지는 사실 천만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향후에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제가 이렇게 요새 외칩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반드시 승리하고 역사는 반드시 전진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 되새기면서 버텨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